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마 씨와 테레사를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토마 씨는 가벼움의 대명사로 여성 편력으로 그 가벼움을 위로받으려 하는 인물이고, 반면에 테레사는 무거움의 대명사로 결핍 가정에서 자란 트라우마로 진실한 사랑을 하려는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연인 프란츠와 사비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츠는 잘 나가는 대학 교수이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며, 사비나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싱글 여성 화가이며 토마 씨의 애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작가 밀란 쿤데라는 프란츠와 사비나를 통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타샤의 책 여행, 프란츠와 사비나를 만나러 제네바로 떠나봅니다. 제네바는 분수와 호수의 도시다. 예전에 치주 악단들이 공연했던 정자가 아직도 공원에 남아있다. 심지어 대학도 나무들 속에 파묻혀 있다. 오전 강의를 마친 프란츠는 건물에서 나왔다. 스프링쿨러에서 솟아오른 작은 물방울들이 잔디 위로 떨어졌다. 그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 대학에서 나와 그는 곧장 여자친구 집으로 갔다. 그녀는 거기서 몇 벌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몇 달 전에 그가 반한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소중해 그는 그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독자적인 공간, 번접할 수 없는 순수한 영역을 만들어 내려고 결심했다. 그는 자주 외국 대학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여자친구와 동행하곤 했다. 그러나 그 여자친구는 그에게 더 이상 욕구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만난 직후 처음 호감을 드러낸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녀였다. 그는 미남이며 학계에서도 출세가도의 정상에 서 있어서 심지어 전문학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고차원 지식과 자기 주장은 동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매일 되풀이해야만 할까? 나에게는 이 설명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공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 대척점이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선의와 자비에 자신을 내던지고 싶다는 욕구였다. 마치 포로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모든 무기를 내던져야 하는 군인처럼 타인에게 자신을 방기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언제 공격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프란츠의 사랑이란 언제 공격이 올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정부와의 섹스를 자제하는 것은 실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거에 대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떤 오류나 흠집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부인과의 애정 생활에 관해서는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상대방의 탁한 숨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상대방의 역한 채취를 맡으며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였다. 그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을 선호했을 테지만 공동 침대는 결혼의 상징이며, 상징이란 잘 알다시피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매번 부인 곁에 누울 때마다 그는 부인 곁에 누우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여자친구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함께 자는 침대와 정부와의 섹스를 하는 침대 사이의 공간을 가능하면 넓히려고 노력했다. 여자로 사는 것, 이것은 사비나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이다. 선택의 결과가 아닌 것은 장점이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강요된 상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합한 태도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사비나의 생각이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붕괴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녀에게는 부조리하게 보였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어느 날 프란츠는 이상한 말투로 "사비나, 당신은 여자예요?" 라고 했다.
사비나는 그가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을 방금 발견한 콜럼버스의 비장한 말로 이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나중에야 그가 과장된 어투로 발음한 여자라는 단어가 인류의 두 성별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지녔음을 깨달았다. 모든 여자가 여자라고 불릴만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란츠에게 있어서 사비나가 여자라면 그의 진짜 부인인 마리 클로드는 무엇이란 말인가? 마리 클로드는 프란츠가 자신과 결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그를 협박했더랬다. 이 협박이 프란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리 클로드가 마음에 그리 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랑이 숭고하게 여겨졌다. 그는 마리 클로드에게 결코 아픔을 주지 않고 그녀에게 내재된 여자를 존중하리라는 다짐이 그의 마음속 깊이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이 문장은 묘하다. 그는 마리 클로드를 존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리 클로드에게 내재된 여자를 존중한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마리 클로드 자체가 여자인데 그가 존중해야만 하는 그녀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여자란 누구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여자에 대한 플라토닉한 개념과 어머니는 동일한 것이었다. 프란츠의 아버지가 느닷없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어느 날 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은 그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때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평범하고 차분한 말투로 비극을 감추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묘지로 그녀를 모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의 회상 속에서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 때문에 그는 정조가 모든 덕목 중 으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정조가 우리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정조가 없다면 우리 삶은 수천 조각의 덧없는 인상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고 아마도 그것은 무의식적인 계산에서였을 것이다. 사비나가 정조에 대한 그의 태도에 매료될 것이며 그것이 그녀를 붙잡아 두는 수단이라는 속셈. 사비나는 유혹하는 것은 정조가 아니라 배신이었다. 정조라는 단어는 일요일에 숲 너머로 지는 태양 혹은 화병 속 장미 다발을 취미 삼아 그리던 청교도적이며 시골 냄새를 풍기던 그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다. 14살 때 그는 동갑내기 아이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절초풍하며 1년 동안 그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에게 피카소의 복제화를 보여주며 큰 소리로 웃었다. 같은 또래 남자아이를 사랑할 권리는 없었지만 적어도 입체파를 사랑할 수는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라하로 떠나면서 마침내 그녀의 집안을 배신할 수 있으리라는 뿌듯한 느낌을 가졌다. 배신. 우리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교사들은 배신이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것이라고 누차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배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배신한다는 것은 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배신이란 줄 바깥으로 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다. 사비나에게 미지로 떠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미술대학에 등록을 했지만 피카소처럼 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려야 했고 미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 우두머리 초상화를 만들어냈다. 그 시대는 청교도적 분위기 일색이었다. 공산주의는 사랑과 피카소를 금지하는 또 다른 아버지, 한결같이 가혹하고 완고한 아버지였기에 아버지를 배신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녀가 프라 출신의 싸구려 배우와 결혼한 이유는 오로지 그가 기인이라는 평판을 받았고 두 아버지가 그를 마땅치 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다. 다음 날 매장을 하고 프라하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전보를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슬픔에 겨운 나머지 자살한 것이었다. 그녀는 회환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화병의 장미를 그리고 피카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토록 잘못된 일이었을까? 14살짜리 자기 딸이 임신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그토록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을까? 부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배신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다. 자기 자신의 배신을 배신하기. 그녀는 남편에게 기인이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주정뱅이로만 보이는 그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B를 위해 A를 배신했는데 다시 B를 배신한다 해서 이 배신이 A와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혼한 여자 예술가의 삶은 배신당한 그녀 부모의 삶과도 닮지 않았다. 첫 번째 배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배신은 그 연쇄작용으로 인해 또 다른 배신들을 야기하며 그 하나하나의 배신의 최초의 배신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먼 곳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이해받지 못한 말들의 조그만 어휘집. 오래된 암스테르담의 교회. 한쪽에는 집들이 있었고 백화점 진열장을 닮은 커다란 1층 창문을 통해 창녀들의 게딱지 같은 방이 보였다.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진열장을 마주보고 베개가 달린 조그마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권태에 빠진 뚱뚱한 고양이 같았다. 길 건너편에는 14세기 고딕 양식의 거대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녀의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에는 두 왕국을 나누는 강물처럼 매캐한 오줌 냄새가 깔려 있었다. 내부에 남은 옛 고딕 양식이라곤 높다란 담, 기둥, 궁룡, 그리고 창뿐이었다. 벽엔 그림 하나도 걸려 있지 않았고 조각은 어디에도 없었다. 교회는 체육관처럼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조그마한 연설대가 서 있는 소형 연단을 중심으로 크다란 사각형 모양으로 정렬된 중앙의 의자뿐이었다. 의자 뒤에는 목재 별석이 있었다. 도시 부유층 가족을 위한 특별석이었다. 의자와 별석은 벽면 형태와 기둥 배치 상태에 대한 배려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듯 배열되어서 마치 고딕 양식 건축물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과 경멸을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것 같았다. 지금으로부터 수세기 전 칼뱅주의에 입각한 신앙심에 따른다면 교회란 기도하는 신도들을 눈과 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밖에는 없는 단순한 창고에 불과했다. 프란츠는 들떴다. 이 거대한 홀을 역사의 대장정이 가로질러 갔던 것이다. 사비나는 공산주의 혁명 이후 보헤미아의 모든 성이 국교화되고 직업훈련소, 양로원 또는 마국간으로 개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런 마국간 중 하나를 방문했더랬다. 벽에는 쇠사슬이 달린 갈고리가 걸려 있고 거기에 매인 암소들은 암탉들이 뛰어다니는 성마당을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프란츠는 말했다. 이 공호가 매력적이군. 재단, 조각, 그림, 의자, 소파, 양탄자, 책들을 쌓아뒀다가 어느 순간 식탁의 빵 부스러기를 치워버리듯 모든 것을 치워버리는 해방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야. 이 교회를 휩쓸어버린 헤라클레스의 빗자루를 상상할 수 있겠어? 사비나는 목재 별석을 가리켰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 있었고 부자들은 별석에 앉았어. 하지만 은행가와 가난한 사람을 연결하는 다른 무엇이 있었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정오심이야.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이지? 라고 말하는 프란츠는 문득 최근 부인과 함께 참석해야만 했던 전시의 개막식을 떠올렸다. 연설과 말들이 무성했던 무한한 허영심, 문화의 허영심, 예술의 허영심. 그녀가 청년 노동대에서 일하던 학창시절 마음속으로 독을 품었던 그녀는 어느 일요일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숲속을 수킬로미터 달려 골짜기에 파묻혀 있는 이름 모를 조그마한 마을에 멈췄다. 교회 벽에 오토바이를 기대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미사를 올리는 중이었다. 그 당시에 종교는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았고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를 피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노인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죽음만을 두려워했다. 사제가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말하면 사람들은 뒤를 이어 입을 모아 이를 되받았다. 위령 기도였다. 경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순례자처럼, 삶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다. 그녀는 한 구석의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단지 음악을 듣기 위해 가끔 눈을 감았고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녀 머리 위로 푸른 궁룡이 보였고 그 궁룡 위에는 커다란 황금빛 성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이 교회에서 예기치 않게 만난 것은 신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었다. 이 교회와 위령기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소란스러운 노래 속에서 며칠을 보냈던 청년 노동대와 비물질적으로 유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임을 그녀는 잘 알았다. 미사는 마치 배반당한 세계처럼 느닷없이 음성적으로 그녀에게 나타났기에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름다움이란 배신당한 세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 아름다움이란 박해자들이 실수로 어딘가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만 만날 수 있다. 아름다움은 노동절 행렬의 배경 뒤편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배경이 그려진 화폭을 찢어야만 한다. 교회에 매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프란츠가 말했다. 그를 열광케 한 것은 기독교도 금욕주의도 아니었다. 다른 어떤 것. 사비나의 면전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아주 개인적인 그 무엇이었다. 헤라클레스의 빗자루를 들고 그의 삶으로부터 마리클로도의 전시회 개막식, 마리안의 가수들, 회의, 학술회, 공허한 연설, 공허한 말들을 쓸어버리라고 부추기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암스테르담 교회의 커다란 빈 공간은 마치 자신의 해방 이미지인 것처럼 보였다. 힘. 그들이 사랑을 나누었던 수많은 호텔 중 한 침대에 누운 사비나는 프란처의 품에서 장난을 했다. 기막혀, 당신 근육이 멋진데? 이 칭찬에 프란츠는 기뻤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있던 무거운 떡갈나무 의자를 발로 걸어 천천히 들어올렸다. 동시에 사비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도 겁낼 필요 없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 왕년의 유도 챔피언이었거든. 그는 의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팔걸이를 수직으로 세우는 데 성공했고 사비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아니 기분 좋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프란츠는 강하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외부로만 향한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약하다. 프란츠의 허약함은 선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프란츠는 사비나에게 결코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전 토마시처럼 바닥에 거울을 놓고 나체로 걸어 다니라고 명령하진 않을 것이다. 그에게 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령할 힘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폭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 육체적 사랑이란 폭력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사비나는 의자를 지켜들고 방을 서성이는 프란츠를 보았다. 그것이 그녀는 크로테스크하게 보였고 그녀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찼다. 프란츠는 의자를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사비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강하다는 것이 불쾌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근육이 제네바에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는 이걸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거지. 공작 깃털인 셈이야.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 사비나의 울적한 상념은 계속되었다. 만약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누가 그녀를 지배하려 들었다면 얼마 동안이나 그녀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채 5분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는 적당치 않다. 강한 남자나 허약한 남자 모두. 당신 힘을 가끔 내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라고 프란츠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비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이 말은 아름답고 진실하다. 둘째, 이 말 때문에 프란츠는 그녀의 에로틱한 삶에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진리 속에서 살기. 이것은 카프카가 어느 일기 혹은 편지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프란츠는 정확히 어디에서였는지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이 표현에 반했다. 진리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정적 정의는 쉽다. 거짓말하지 않기, 본심을 숨기지 않기, 아무것도 감추지 않기다. 그는 사비나와 사귀는 일에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부인에게 있지도 않은 암스테르담 학회나 마드리드 총회를 둘러댔고 사비나와 함께 제네바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거짓말하고 본심을 감추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은 그런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반에서 1등을 하다가 마침내 학교를 빼먹기로 결심했을 때처럼 쾌적한 짜릿함을 느꼈다. 사비나에게 있어 진리 속에서 산다거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중 없이 산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행위의 목격자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우리를 관찰하는 눈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군중이 있다는 것,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다. 사비나는 작가가 자신의 모든 엄밀한 삶, 또한 친구들의 엄밀한 삶까지 까발리는 문학을 경멸했다. 자신의 내밀성을 상실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사비나는 생각했다. 또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도 괴물인 것이다. 그래서 사비나는 자신의 사랑을 감춰야만 한다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 속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프란츠는 모든 거짓의 원천이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분리에 있다고 확신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과 공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은 별개다. 프란츠에게 있어서 진리 속에서 살기란 사적인 것과 공개적인 것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뜻했다. 그는 아무것도 비밀이 아니며 모든 시선에 열린 유리집 속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앙드레 브로퉁의 구절을 즐겨 인용했다. 그의 부인이 사비나에게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사비나를 두둔해야만 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엄밀한 애정 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칵테일 파티 다음 날 그는 사비나와 로마에서 이틀을 보내야만 했다. 목걸이가 흉측하네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의 부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에 항상 비친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다. 요란스럽고 힘찬 그녀의 불굴의 공격성을 보고 난 후 그는 결혼생활 23년 동안 줄기차게 간직했던 선의의 짐에서 벗어났다. 암스테르담 교회 내부의 커다란 공간을 떠올리자 그 빈 공간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열정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마리 클로드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가방에 짐을 꾸리는 중이었다. 그녀는 어제의 초대 손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가 들었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하는가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랄한 어투로 비난하기도 했다. 프란츠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로마 학술 대회라는 것은 있지도 않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가는 거야? 그가 대꾸했다. 9달 전에 애인이 생겼어. 나는 그녀를 제네바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여행을 했던 거야. 당신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 나은 것 같아. 첫 마디를 내뱉은 후 그는 두려웠다. 처음에 가졌던 용기가 사라졌던 것이다.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가해설이라고 생각되는 절망의 빛을 마리 클로드의 얼굴에서 잃지 않으려고 그는 눈길을 돌렸다. 짧은 침묵 후 그에게 이런 말이 들렸다. 그래, 나도 미리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그녀의 어투는 단호했고 프란츠는 눈길을 들었다. 마리 클로드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다. 낭랑한 목소리로 목걸이가 흉착하네요 라고 말하는 여자와 그녀는 여전히 닮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9달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배짱이 있으니 상대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지? 그는 마리 클로드를 모욕하지 않고 그녀에게 내재된 여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더랬다. 그런데 마리 클로드에게 내재된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그가 부인을 보면서 연상했던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의 어머니, 슬프고 상처받고 짝짝이 구두를 신고 살았던 그의 엄마는 마리 클로드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아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마리 클로드는 한 번도 어머니와 같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레 치미는 증오심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숨겨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누가 그녀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비나의 이름을 말했다. 잠시 후 그는 공항에서 사비나를 만났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점점 더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는 9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사비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프란츠가 그녀 사생활의 문을 깨고 무단 침입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마리 클로드, 마리안, 화가 알랑, 여전히 손가락을 세우고 있는 조각가, 그녀가 제네바에서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의 머리가 문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의 아니게 그녀에게 철저히 무관심한 한 여자의 라이벌이 된 참이었다. 프란츠는 이혼을 할 것이고 그녀가 커다란 부부 침대에서 그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가까이에서나 멀리에서나 모든 사람이 바라볼 것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해야만 할 것이다. 사비나가 되는 대신 억지로 사비나 역을 연기해야만 하고 그 연기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변한 사랑은 무게를 더할 것이고 짐으로 변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허리가 휘었다. 그들은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포도주를 마셨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정말 내게 화난 게 아니지? 하고 프란츠가 물었다. 그녀는 불쾌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 이 상황을 즐거워해야 할지 아닐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암스테르담 침대 열차에서의 그들의 해후를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의 발밑에 엎드려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코 자기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배신에서 배신으로 이어지는 이 위험한 여행을 영원히 끝장내고 싶었다.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시의 욕망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렬하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다시 불러일으켜 거기에 의지해 보려고 애썼다. 헛수고였다. 불편한 마음만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저녁 나절의 활기를 띤 호텔을 바라보았다. 그들 주위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악쓰고 몸집을 크게 하는 바람에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어가면서도 그들 자신의 침묵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다음 사비나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화장을 했고 프란츠는 커다란 부부용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그녀를 기다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그만 램프가 켜져 있었다. 욕실을 나오며 그녀가 램프를 껐다. 처음이었다. 프란츠는 이런 행동에 주의를 했어야 했다. 그는 거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불빛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는 정사 중에 눈을 감았다. 사비나가 램프를 끈 것은 바로 그의 감은 눈 때문이다. 그녀는 단 1초라도 감은 눈을 보고 싶지 않았다. 속담에도 있듯이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녀가 보기에 눈을 감은 채 그녀 위에서 버둥거리는 프란츠의 육체란 영혼이 빠진 육체였다. 그는 채 눈을 뜨지 못한 작은 짐승 같았고 목이 말라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근육이 멋진 프란츠는
그녀의 젖을바는 커다란 강아지 같은 체위를 취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는 마치 젖을 빠는 것처럼 그녀의 젖꼭지 중 하나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처의 하번 씨는 남자이지만 상반 씨는 젖을 먹는 신생아 같았다. 신생아와 동침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거의 혐오스러움을 느꼈다. 그렇다. 그녀는 그녀의 몸 위에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이젠 암캐가 새끼 강아지에게 하듯 그에게 젖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두 번 다시 돌이키지 못할 마지막이다. 물론 그녀의 결심은 부당함의 극치이며 프란츠는 그녀가 사귀었던 모든 남자 중에 가장 훌륭했고 지적이며 그녀의 그림을 이해했고 선하고 정직하고 미남임을 그녀도 알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는 그 지성, 그 선의를 훼손하고 그 멍청한 위력에 폭력을 가하고 싶었다. 그날 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흥분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동시에 이미 그곳에서 먼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또다시 멀리에서 배반의 황금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이 부러움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 앞에 아직도 광활한 자유의 공간이 열려 있으며 그 공간의 넓이가 그녀를 흥분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프란츠를 미친 듯 거칠게 사랑했다. 프란츠는 그녀의 몸 위에서 흐느꼈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확신했다. 식사 시간 내내 사비나는 침묵을 지켰고 프란츠의 결심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지금 그녀는 대답한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희열, 정열, 공감,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녀의 욕구를 그에게 표시한 것이다. 그는 멋진 공터, 아내도 아이도 없고 가정도 없는 공터, 헤라클레스의 빗자루가 쓸고 지나간 멋진 공터, 장차 사랑으로 채워야 할 멋진 공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 같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탄 자세로 두 사람 모두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원하는 먼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을 구원하는 배신에 도취했다. 프란츠는 사비나를 타며 그의 부인을 배신했고 사비나는 프란츠를 타고 프란츠를 배신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